배웠는데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있었는데 위에 두 가지만 배우고 재화의 수입은 이제 오늘 날 차례입니다. 재화의 공급 보셨고, 재화라는 거 우선 어떤 건지 배웠는데요. 재화라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음에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해서 물건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회계랑 다르게 꼭 재고자산이 아니어도 뭘 팔아도 다 공급하면은 재화다. 그리고 가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물건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권리해서 특허권이라든지 광화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인도 또는 양도돼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현물 출자라든지 교환, 기부 취납 이런 것도 이제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요거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화재보험금 같이 인도 또는 양도 없이 그냥 돈만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공급이 아니다. 이것도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판매자격리금도 비슷하죠. 판매자격리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이런 것도 다 돈만 받는 거니까, 공급 없이 받은 거니까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맨 밑에 이제 만약에 물품으로 공급했을 적에 이때는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보통은 이제 어떤 용역이든 아니면 재화든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매입하는 사람이 뭔가 돈을 받는다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입자가 돈을 받는다, 이상하네, 매입자는 돈을 줘야 되는데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급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형태가 없는 보통 서비스에 가까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른 거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물을 제공하는 거, 뭔가 어떤 일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거, 뭔가를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 그래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요거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요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부동산업도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죠. 이거는 용역을 공급하는 건데, 밑에 다음의 사업은 제외라고 해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거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였고요. 그다음 밑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라서 역시 정책적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개가 예시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표방하고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나 부동산 매매업자다 이렇게 된 게 A다.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한 과세 기간 중에 부동산을 이제 한 번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거. 그러면 자주 취득하고 자주 판매하네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예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의 범위 하면은 영무 제공, 그다음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표에 있었고, 위에 영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용역의 제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고에 보시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용역의 제공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죠. 그리고 권리의 대여에는 특허권의 대여 등이 있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특허권과 비슷하게 노하우의 이제 제공,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재화 및 용역의 구분. 어떤 게 이제 재화고 어떤 게 용역의 공급인지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알기로는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는데, 만약에 무상 공급을 했을 적에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그때 마사지사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버지가 그냥 공짜로 받고 갔을 적에 용역은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이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의 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부담을 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재료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었고요. 건설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더라도 그래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건물 완전히 지어서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보다는 그 건설해주는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준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었는데 앞에 있었죠. 그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 조리를 해주는 행위로 봐서 용역의 공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이죠. 그래서 대가의 수반에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요. 근데 다만 딱 한 가지 있죠. 그 표 밑에 이제 별표. 요거에서 특수관계인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이렇게 이제 특수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그 부동산 임대 없이 부동산 임대를 해줬을 적에 이런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가로 과세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로 과세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재화의 수입이고요.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되고, 책은 5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릴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결국엔 될 거고요. 이제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수입을 하기 전에, 수입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직구라든지 그래서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많이 사시기도 하고, 쿠팡에서도 비타민 많이 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을 배울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부가세 거래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 보시면요, 갑이란 사람이요. 예를 들까요? 네, 그냥 을이란 사람한테 어떤 1,000원의 뭔가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빵을 팔았던지 음료수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0원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1,000원 플러스 10%에 해당하는 100원 그래서 부가가치를 추가로 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걸 거래 징수라고 했었죠. 거래할 때 징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매출세액으로 이제 100원을 세무서에 내야 되고요. 네, 세무서에 이렇게 또 하고, 이 사람은
사업자라면은 100원을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가세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입은요, 이제 해외와의 거래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그림 그릴 거고요. 해외에 이제 미국에 이제 A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오고요. 국내에 오는데 사실은 거기 보시면 갑이라는 이제 수입자가 실제로는 뭔가 돈을 내고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자가 되고요. 사업자가 되고 이제 요걸 공급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걷어서 세무서에 내잖아요. 근데 여기 A와의 거래는 이거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똑같이 이제 뭐 1,000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판다라고 했을 때 A가요 1,000원 플러스 100원을 걷어서 100원을 우리나라의 세무서에 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무공무원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갖고 이제 A 본사 앞에 가갖고 이거 세금 달라고 부가세 걷어주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총 맞겠죠. 네. 이게 약간 그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관장입니다. 그림에는 마치 이렇게 인물이 있는 것처럼 써놓긴 했는데요. 실제로 세관장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세무서처럼 하나의 그 어떤 세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사업했을 적에 가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직거래 쪽에 뭔가 그 수량이 초과하거나 뭔가 품목이 반입이 안 되거나 금액이 너무 크거나 하면은 세관에서 돈 내라고 이렇게 연락 오셨을 텐데 세관장, 그러니까 세관에서 들어올 때 세관장 명의로 이제 그 부가세를 걷어갖고 이제 요거를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보실게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갑이 주문을 한 건데요. 갑은 똑같이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원 플러스 100원을 해서 세관장한테 돈을 내요. 부가세를 내고 세관장이 세무서에 100원을 냅니다. 내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거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1,000원짜리를. 그리고 갑이 이제 최종 소비자고요. 소비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가치세를 걷어왔고 대신 냈었는데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세관장이 이거를 대신 걷어서 이제 납부를 하고요. 갑은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내지 않으면 아예 물건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관장이라는 게 특이한 게 등장을 한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만약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가요? 이 소비자는 부담은 하죠. 항상 이거 부가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저희 100원을 부담은 하는데 세부담은 얘가 하지만 이거를 걷어서 내는 거는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여기는 세관장은요, 제가 이렇게 인물처럼 쓰긴 했지만 실제로 뭔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세관에 이제 돈을 낸 거고 세관에서 그냥 세무서에 내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세관은 하나의 돈을 걷는 세무서 같이 하나의 기관인 거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납세의무자라는 걸 정한다는 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적에 뭔가 가산세도 붙이고 뭔가 제재도 하고 이러는데 세관장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세관장한테 돈을 내면은 그 의무를 다한 거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이 수입자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가 납세의무자였는데 수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이 매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됐다. 근데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부가세에서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였잖아요. 근데 소비자여도 상관없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한번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지금 그림이 이거고요. 그림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저는 소비자로 이제 아예 했는데 만약에 얘가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겠죠. 소비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되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다 하면은 이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업자고 저희가 왜냐면은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 공제에서 받을 테고 앞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세액을 내겠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저희 매입세 공제 가능했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할 거고 소비자면은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 거기 그림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한번 올게요. 책이에요. 50페이지 보시기 전에 일단 1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절째 앞이고요.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저희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거는 위에 양가로 1번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여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나시죠? 근데 지금 배운 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재화의 수입, 요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화를 수입하기만 하면은 납세 의무자다. 요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가볼게요. 45페이지 가면요. 거기 도표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있는데요. 위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렇게 있었어요. 보시면 용역의 수입은 없죠. 용역의 수입은 없는 게요, 당연한 게요.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마사지사 이거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아주 유명한 그 마사지사를 해외에서 쇼핑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세관장이 딱 보고서 세관에서 너 팔뚝이 튼실하네. 그래서 너는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서 유명한 그래서
베인 앤 컴퍼니나 뭐 맥킨지 이런 컨설팅 회사 본사에서 만약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러 대기업한테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제공하러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다고 했을 때도 비행기 티켓을 하고서 온 컨설턴트만 보고서 얼마짜리 용역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렇게 있고요. 밑에 재화의 수입만 있고 용역의 수입은 없다. 다만 이제 용역의 수입은 다른 방식으로 좀 과세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거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윗칸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보시면 공급자가 이제 사업자에 하나 그리고 있고요.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공급 받는 자가 또 사업자 여부 불문이죠. 여기는. 근데 아래 칸 만약에 보실게요. 좀 그림이 저희가 보던 거랑 좀 다른데 아래에서 보셔야 될 거는 수입자 있잖아요. 세관장한테 VAT를 납부하는 수입자. 이 사람이 사업자 여부 불문.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얘가 사업자든지 소비자든지 상관없다. 요거를 거기는 그렇게 그려놔서 한번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50페이지 가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입니다. 3번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가로 안에도 밑줄 칠게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물품에는 외국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여기 공해는 약간 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 수입에 관한 조문은 약간 관세법을 사실 이렇게 붙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용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부가가치세에서는 수산물이 이제 면세잖아요. 그래서 면세인데 수산물이 면세인데 왜 여기 수입에 면세가 있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면세인 그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어쨌든 재화를 수입하는 거긴 해요. 수입하는 거긴 한데 다만 이제 면세 재화를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세는 안 되고 이런 의미로 그냥 써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번 볼게요.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요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 요게 이제 수입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알겠고 말이 조금 어렵게 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시 서브노트로 이제 가서 보실게요. 여기 밑에 있는 양가로 2번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 서브노트 16페이지 거기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16페이지 그림 그릴 거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국외에 이제 뭐 미국의 A라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하는데 수출이죠. 수출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업자가 얘한테 수출을 하기로 했어요. 수출을 하기로 해갖고 뭔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왜 첫 시간에 소비재국가 원칙을 준용하기 위해서 여기 수출에 대해서 이제 0% 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에 실었어요. 그래서 저희 거기 선적 후 이렇게 써있죠. 선적 후 여기에다가 선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줄게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게 수출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적에는 선적이에요. 그리고 수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적에는 이제 수입 신고가 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선적에 동그라미 치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선적까지 했다. 선적까지 했다. 수출 신고하고 선적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가야 되는데 날라가야 되는데 지금 선적까지 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제 그거를 취소하자고. 그래서 다 실어놓고 수출 신고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 가진 않았겠죠. 여기 도착하진 않았고 이제 이 상태인데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갖고 오는데 이미 선적까지 했으면 요거는 사실상 이제 수출이 된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 수입을 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거든요. 다시 수입을 할 적에는 세관장을 거치겠죠. 조금 전에 그림에 그렸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관장을 통해서 갑이랑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네, 갑이라는 사람이 세관장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이다 하면 다시 1,000원 받아오겠죠. 1,000원을 받아오고 1,000 플러스 이제 100원 10%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요. 세관장은 이 부가세를 이제 대신 납부를 하고요. 그렇죠. 세무서에 이제 납부를 하고 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근데 사실 얘가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 그대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선적이 됐으면 수출된 걸로 봐서 요거를 다시 돌아올 적에는 다시 수입 정식 절차를 거쳐갖고 세관장을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내고 그래서 세관장은 요거를 납부를 하고 또는 다시 매입세 공제를 받아라. 지금 이게 거기 글로 써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시 책 5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거래가 취소되긴 했는데 일단 수출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수출 신고가 되고 심지어 선적까지 됐어요. 그러면 수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국내 위에 잠깐 표 위에 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이거는 수입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비고 한번 보실게요. 비고에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선적되지 않았대요. 선적되지 않은 여기다가 위에다 체크 하나 한번 해. 않은에다가 한번 할까요? 않은에다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그래서 선적되지 않았다. 그러면 수출 신고는 됐지만 수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제외한다. 수출되지 않았으니까 뭐 수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보세구역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16페이지에 세 번째 그림 그릴 거고요.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해안에 있는 약간 공장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해안에 있는 뭔가 공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좀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희 나라가 땅덩어리가 적고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수출 산업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파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고 했을 적에 뭔가를 어떤 걸 들여와서 다시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해볼까요? 핸드폰 사업을 하는 갑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제조업인데요. 국외에서 뭔가 재료들을 사왔고요. 요거를 조립하고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더 부가가치 창출해갖고 해외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에 파는 것도 있겠지만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출을 하고 굉장히 착한 놈이잖아요. 또 잘해줘야 되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육성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런 부가구역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수입이라고 한다면 관세 내야 되죠. 부가세도 내야 되죠. 뭔가 이런 세금들을 내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출할 적에 잠깐 들여와서 뭔가 조립을 해서 나갈 건데 세금이 부과되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보세구역 안까지 온 거는 수입된 걸로 아직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세부담을 약간 보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세는 약간 관세긴 한데 그래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구역.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수입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적에는 아직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은 아니고 거기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자 거기가 제가 갑이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면은 이거는 수입을 했다가 수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혜택이 있고요. 만약에 얘가 수출을 하지 않고 요거를 만들어서 국내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팔 때 이렇게 보세구역 밖으로 올 때 이때 수입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밖으로 올 때 요거를 이제 여기에 다른 뭐 이제 사업자한테 공급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보세구역에서도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자기가 가진 재료만 갖고 살 수도 있는데 밖에서 사올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다른 사업자한테. 위에다 써볼까요? 요거는 그냥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니까 그냥 재화용의 공급으로 보고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요 보세구역 내에 다른 또 사업자가 있어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 똑같이 이런 수출 수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안에서 여기서 공급한 것도 그냥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는 뭔가 수입이나 수출과 상관없다. 그냥 국내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보세구역 안에 있는 그쵸? 이렇게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 안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 그리고 진짜 여기서 수입은 딱 하나죠. 국외에서 뭔가를 갖고 와서 원래는 바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잠깐 멈췄다가 일로 나가면 수출, 그다음에 들어오면 수입.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그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세구역 그림이 있고요. 국외에서 이제 사업자한테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반입할 때 아직까지는 수입이 아니다. 왜냐면 보세구역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고요. 그래서 만약 그 사업자로부터 오른쪽으로 만약에 나가요. 그래서 보세구역 밖으로 다른 사업자한테 나갔다. 그때 수입이다.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보세구역 안에서 만약에 그 사업자 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자한테 뭔가 재화용역을 공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국내 거래랑 똑같아요. 재화용역의 공급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자 위에 있는 사업자인데 보세구역 밖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공급한다든지 이 사람은 수입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수입이랑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입이랑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뭔가 다른 사업자랑 거래가 있다. 이것도 그냥 국내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급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그게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딱 상황을 주고서 얘랑 했을 적에 이게 수입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국내 거래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앞으로 말 문제로 나올 예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의 51페이지입니다. 거기 좀 그림이 좀 다르게는 그려져 있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실까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도표고요. 보세구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K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국외에서 온 거죠. 근데 보세구역까지 그 1번까지는 아직 수입이 아니고 그 K에서 L로 가는 거 5번이라고 써 있는 거 요게 이제 과세되는 그 외국 물품이 수입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A 사업자랑 B 사업자 볼게요. 얘네는 사실 수입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니까 얘네끼리는 그냥 공급이다. 재화용역의 공급이다. 요거고 네, B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자인데 보세구역 밖으로도 뭔가 공급을 한대요. 그게 4번 그냥 재화용역의 공급이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C 사업자 보세구역 바깥에서 보세구역 안에 있는 B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거. 이것도 그냥 재화용역의 공급이다.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1, 2, 3, 4, 5 보시면 4번하고 5번에 체크 한 번씩 할게요. 4번 옆에 체크, 5번 옆에 체크. 그래서 진짜 그 어떤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세관장을 거쳐서 세금을 내고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보세구역 안까지는 수입이 아닌데 그게 나가는 순간 수입이다. 요거랑 나머지 거래랑 요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2 재화 공급의 특례인데요. 요거 이전에 저희가 조금 뒤에 넘어서 다른 것도 배울 거예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도 어떤 과세 거래를 배울 적에 먼저 과세가 아니고 면세 좀 특이한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과세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재화의 공급이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것도 배울 거예요. 60페이지 한번 펴주시고요. 60페이지 펴주시고 저희 서브노트는 쭉 넘어가셔서 21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책에 일단 60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사업 양도입니다. 사업 양도고 밑줄 한번 쳐볼까요? 거기 1번 사업 양도, 그다음에 그 방가로 1번 개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가로 안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요거 한번.